예스24 선정 2024 올해의 책, 그리고 자녀교육 분야 40주 연속 베스트셀러, 이런 수식어가 생겼을 만큼 독자들의 아주 큰 사랑을 받은 부모의 어휘력이 이번에는 부모의 감정 어휘력으로 돌아왔습니다. 작가님께서는 프롤로그에서 부모가 표현하는 감정의 세계만큼 아이 마음의 크기도 넓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감정 어휘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집필하시면서 다양한 어휘 중에서도 특별히 감정 어휘가 부모와 아이의 소통에 있어서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번 책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기를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의 어휘력 컸을 때 감정 카테고리에 있는 공감과 동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튜브 많이 나와서 짜장면에 대입해서 되게 얘기했는데 그게 되게 많이 조회수 높아졌, 쇼츠로 500만 회? 그리고 거의 100만 회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급식으로 돈까스를 먹고 왔어요. 돈까스 먹고 진짜 맛있어가지고 마침 퇴근한 아빠한테 아빠 나 점심에 돈까스 먹었다? 이럴 때는 다정하게 얘기해줘야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공감의 메시지를 주자면서 아빠는 점심에 짜장면 먹었어 이렇게 진짜 맛있었어 막 그러는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은 내가 공감을 되게 잘했구나, 근데 나는 공감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공감 느끼지 못하지? 사람들이 공감하면 된다고 했는데 나는 했는데 왜 안 되지? 에이 다 거짓말이야, 해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못하고 나서 오해하는 게 가장 나쁜 거죠. 근데 그거는 공감이 아니고 동감이다. 아이가 엄마 아빠 나중에 점심에 돈까스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가 먹고 있는 그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는 게 공감이에요. 왜 돈까스 어땠어? 잘 잘랐어? 어떻게 먹었어? 맵기로 잘라 먹었어? 그 바삭바삭한 감은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아빠 짜장면 먹었는데. 그러면 거의 대화 끝이지. 질문도 이어지지가 않아요. 결과의 언어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공감과 동감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면 이제 그걸 아예 설명할 수 있고 공감을 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부모의 감정 어휘력 이 책을 쓰게 되었고, 정말 부모님께서 감정을 잘 알아야 되겠구나. 그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알면 쉬운 건데 몰라서 지금 많은 실수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책에서는 긴장되다, 기대되다, 이렇게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감정 어휘들을 섬세하게 다루고 계시는데요. 작가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거나 특별히 애착을 느끼시는 감정 어휘가 있다면 무엇인지? 제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질문 안에 있었는데, 예민하다, 섬세하다. 예민하다, 섬세하다, 이게 일상에서 되게 많이 써요. 특히 예민하다. 너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한 엄마가 예민한 아이를 기를 때, 이런 제목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전 예민하다와 섬세하다를 하나로 봐요. 하나로 보는데 과정이죠. 예민한 게 먼저고 그 다음이 섬세인데, 예를 들어 이래요. 지금 내가 아이한테 새콤달콤 과자라고 생각해보고 과자가 실수로 끝에 조금 붙어졌어. 근데 어떤 아이들은 조금 붙어지면 안 먹어. 그럼 이제 엄마가 뭐라고 하죠? 예민하다.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먹을 수 있잖아. 붙여서 먹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못 먹어? 장난해 엄마하고? 버리라고?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예민한 게 특징이 뭐냐면, 남들은 잘 발견 못하는 걸 잘 발견해. 눈에 보이는 게 많아. 보이는 게 많은데 대부분 부정적인 거지. 근데 섬세한 건 뭘까요? 섬세한 건 어떻게 하냐면, 섬세한 거는 이거를 뜯을 때 부서지지 않게 줘. 이게 섬세한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예민한 거는 부서지는 부분을 보는데, 섬세한 거는 부서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까지 생각하는 게 섬세한 것.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가 예민하다, 부서진 부분을 봤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안 부서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아이가 예민하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아이가 섬세해질 수 있게 가능성의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성급하게 깠던 것 같아. 그래서 부서진 것 같아. 미안해. 다음에는 네가 한번 까볼래? 네가 한번 천천히 까면 부서지지 않게 잘 먹을 수 있을 거야. 일상의 곳곳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어요. 너 왜 이런 것 가지고 예민하게 물어?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이거를 한번 네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어떻게 바꾸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네가 만족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긍정의 지점에 있는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과 점점 섬세해지게 되겠죠. 예민한 것은 문제만 찾는 거고, 섬세한 것은 방법까지 찾는 거.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지능과 지성이 다 발달하게 되겠죠.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내용들이 제 부모의 감정 어휘력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이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아, 두 가지 감정이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먼저고 이게 배워서 충분해지면 이 감정으로 이동하는 거구나. 이것과 이거는 분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데, 근데 부모의 감정 어휘력의 24페이지 보면 기쁘다, 즐겁다 라는 단어, 감정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쁘다와 즐겁다가 뭐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든 긍정적인 마음을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은 어떤 일이 주어져도 긍정적으로 임하는 마음가짐에 있겠죠. 독서, 공부, 글쓰기 등 아이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은 웃으며 하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행복해집니다.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이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이번 단어의 핵심은 감정을 느끼는 길이에 있습니다. 기쁘다라는 말은 대개 순간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로 정신적인 상태나 심리를 나타낼 때 말하죠. 하지만 즐겁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외적인 경험이나 자극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죠. 순간적으로 느끼고 지나가는 감정과 시간을 두고 천천히 느끼는 감정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알려주려면 이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점이라면 즐기는 건 선입니다. 일상에서 기쁨이라는 점을 자주 찍은 아이는 즐겨야만 할 수 있는 선을 그을 수 있죠. 좀 아이가 뭔가를 잘 즐기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너 왜 이거 즐기지 못하니? 왜 난 남들처럼 못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삶의 중간중간 기쁨의 순간을 자주 찍을 수 있게, 자주 기뻐할 수 있게 만들면 아이가 저절로 그거를 연결해서 즐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즐기게 하지 말고 기쁨의 순간을 누릴 수 있는 걸 자주 경험하게 해주면 아이가, 스티브 잡스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창조는 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즐거움 역시 기쁨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지 않다. 아이가 뭐 취미를 즐길 수도 있고 아이가 뭘 할 때 기뻐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뭘 할 때 가장 기뻐하는가 이거를 10개 이상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물어보면 잘 모르거든요. 익숙하지 않아서. 아이가 이거 할 때 웃는구나. 나는 이거 별론데 이거는 내 아이가 좋아하네. 이런 거를 내 아이의 기쁨 노트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하나씩 적어 놓으시면 그걸 이제 하게 하면서 아이가 기쁨을 자주 즐기면 경험하다 보면 저절로 일을, 자기 공부와 독서와 하기 싫었던 일을 즐기게 된다. 그래야 그 이후에 비로소 스마트폰을 끊고 책 읽고 독서하고 읽고 그리고 생각하고 무언가 하나를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거, 그걸 즐기게 되는 아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쭉 읽어볼게요. 더. 길에서 우연히 아는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는 즐겁다가 아닌 기쁘다라는 말을 선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나니 기쁘다. 순간적인 정신이나 심리 상태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기쁘다는 말을 사용하죠. 하지만 그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행 도중에 서로에게 느낌을 물을 때 이렇게 즐겁다라는 말로 대화를 하게 되죠. 네 덕분에 이번 여행이 더 즐겁다. 이처럼 즐겁다는 말은 외적인 경험이나 지수적인 자극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기쁨이라는 수많은 점이 모이면 즐거움이라는 선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이걸 제가 어떻게 또 썼냐면, 친한 친구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면 기쁘지. 친구와 함께 놀이터에서 해가 질 때까지 놀면 얼마나 즐거울까? 이번 겨울에는 어디로 여행을 가면 더 즐거울까? 그날을 기다리는 이 순간이 참 기쁘다. 매일 배움의 기쁨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은 즐겁게 공부하고 독서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돼. 여러분 이거 듣기만 해도 느껴지겠죠? 보세요. 여행을 가면 얼마나 즐거울까? 그걸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이 기쁘다. 여행은 긴 기간이니까 즐겁다.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은 기쁘다.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네가 여행을 떠나서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순간순간에 기쁨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에 숨어 있고, 내 아이가 무언가 공부와 독서를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게 싫어서 재미없어서가 아니고 기쁨이란 걸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가 글씨를 쓰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이 한 줄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는 이 책의 80페이지를 읽으면서 기쁨을 느껴. 이것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80페이지 읽어서 기쁨을 느끼면 다른 페이지도
읽으면서 즐거움을 즐기시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하나 차분차분 해 나가시면 아이가 결국 여러분이 즐겼으면 한 것들을 웃으면서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